미국은 50조 원을 들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 한마디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 조건이면 안 합니다. 그날 펜타곤은 처음 알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사는 게 있다는 걸. 저는 마거릿 홀러웨이, 미국 해군 전력 조달 수석 분석관입니다. 22해 동안 펜타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국을 평가하러 갔다가 오히려 저 자신이 평가받고 돌아왔습니다. 11월 워싱턴 DC 새벽 5시 도시는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지하 회의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수십 개의 도크, 수백 기의 크레인, 완성 직전의 군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현재 적국의 조선소 현황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딸깍.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크레인 주변으로 잡초가 자라나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에서도 보일 정도로 도크 한가운데 덩그러니 멈춰 선 잠수함 한 척. 작업자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도시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미국의 핵심 군수 조선소 현황입니다. 해군 장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함보다 더 무서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잠수함 건조가 왜 3년째 지연되고 있는지, 이지스함이 왜 1년째 도크에 묶여 녹슬고 있는지 당장 설명하시오. 저는 손을 떨면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왜 이 방 안의 사람들이 유령을 본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고서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적이 강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 그 처참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배를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효율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제조업을 조용히 버렸습니다. 배를 만들 줄 아는 용접공들은 이미 늙어 은퇴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조선소 대신 실리콘밸리를 택했습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업체 3,000곳이 연달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리 부품이 없어서 멀쩡한 잠수함의 배를 갈라 부품을 꺼내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 기지 안에서 버젓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냉혹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업 역량만으로는 해군의 함대 재건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불가함.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의회는 당장이라도 3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의 예산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뿌린다고 녹슨 크레인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수만 명의 기술자가 땅에서 솟아나지도 않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은 수십 년의 땀이 쌓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수십 년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밖에서 찾아야 합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조선소를 모두 살피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거대한 전함을 쏟아냈던 유럽. 그 동맹국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런던, 파리, 함부르크. 저는 일주일 동안 유럽을 훑었습니다. 나토의 핵심 방산 국가들을 모두 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세련된 유리 건물, 최첨단 설계 도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이 필요한 것은 종이 위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다를 가르고 나갈 육중한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독일 북해. 겨울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독일 최대 군함 건조업체의 임원 마르쿠스가 저를 도크로 안내했습니다. 도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크레인 한 대만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수는 제가 예상했던 숫자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고요하고 스산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에게 물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동시에 세 척의 호위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도크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완벽한 도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조선소 용접공들의 평균 나이가 58살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도 무거운 철판을 나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100억 달러를 주신다고 해도 첫 번째 군함을 바다에 띄우는 데는 최소 8년에서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 말이 머리를 둔기로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럽은 거대한 설계 사무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는 커졌는데 손발의 근육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달랐지 않았습니다. 서구 전체가 같은 병에 걸려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이라는 뿌리를 스스로 뽑아버리는 병.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캄캄한 대서양이 마치 미 해군의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펜타곤으로 복귀하자마자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에는 우리 군함을 만들어줄 근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딱 하나입니다. 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누군가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국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안 됩니다. 그들의 조선업도 30년째 쇠퇴 중입니다. 우리 물량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유일한 구명줄은 그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국장이 스크린에 통계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가장 크고 복잡한 가스. 운반선의 70% 이상을 한국 조선소 3곳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신 구축함과 잠수함을 자력으로 설계하고 납기일보다 일찍 자국 해군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년째 허덕이는 일을 그들은 매일 숨쉬듯 해내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 차장 제독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민간 조선소가 우리 군사 규격을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이 있나? 국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숫자가 답합니다. 해군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지시했습니다. 홀러웨이 분석관.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조용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 작은 마을들, 평화로운 시골길. 저와 함께 간 법률 자문관 벤자민 카터가 창밖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하청 공장 아닙니까? 적당히 쓸만한 도크 몇 개만 확인하면 그만이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해안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터의 입에서 나오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뒷자리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던 제독도 어느새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해안선을 통째로 삼킨 거대한 강철의 세계였습니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오른 붉고 노란 초대형 크레인들. 수십 기가 군단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보았던 녹슬고 멈춰버린 크레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트랜스포터, 웅장한 기계음,
심장 박동처럼 진동하는 에너지. 버스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충격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우리 최대 군수 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그 조선소를 통째로 가져다 놓아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한국 조선소의 한 구역조차 채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남해 바닷바람과 함께 뜨거운 용접 불꽃의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유럽의 임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업용 안전 점퍼, 안전모. 그 차림으로 우리 앞에 선 사람. 한국 측 수석 대표 백준호 전무였습니다. 나이는 60줄이었습니다. 풍파를 많이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계약을 따내려는 조급함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의 아부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보여주는 강자의 눈빛, 그것뿐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시죠. 백 전무의 안내를 따라 도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실사단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크 안에 빌딩 20층 높이의 가스 운반선 4척이 나란히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옆 군수 전용 도크에서는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들이 검은 선체를 드러낸 채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물었습니다. 백 전무님, 지금 동시에 건조 중인 선박이 몇 척입니까? 백 전무는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넘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 야드에서만 대형 상선 42척과 해군 전투함 7척이 동시 건조 중입니다. 블록 조립 공정까지 합치면 60개가 넘습니다. 제독의 입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년째 잠수함 한 척을 제때 못 만들어 멀쩡한 배의 부품을 뜯어 쓰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백 전무가 안내한 블록 조립 공장. 그곳에서는 수백 톤짜리 철판들이 사람의 손이 아닌 수십 대의 자동 용접 로봇들에 의해 오차없이 재단되고 용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났던 58살 용접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스마트폰으로 통제하는 로봇 시스템을 조선소 전체에 깔아버렸습니다. 노동력의 한계를 기술의 진화로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배를 밑바닥부터 쌓아 올리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블록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제작한 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버립니다. 덕분에 건조 기간을 미국의 절반 이하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수십 기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제국을 만들었을까? 그때까지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도크를 일으켜 세운 진짜 이유를. 그날 저녁, 백 전무가 저를 조용한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소박한 도자기 잔에 막걸리가 담겨 나왔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식사를 하다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조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1975년이었습니다. 조선소가 막 만들어질 때요. 그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라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쇠가루 마시면서, 불꽃 맞으면서,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셨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해에 처음으로 한국 조선소가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냈습니다. 백 전무는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못 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도크에 서면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도심 고층 빌딩의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 쉬지 않고 달리는 도시. 하지만 회의실 안은 얼음물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으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워싱턴 국방위원회가 새벽까지 보내온 최종 협상 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의 목에 족쇄를 채우려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거제에서 그 거대한 조선소를 직접 보았습니다. 42척의 배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 압도적인 현장을. 하지만 벤자민 카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거제 조선소의 웅장한 규모는 하청 공장이 제법 크다는 정도의 감상에 불과했습니다. 정각 9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 전무가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제의 작업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의 긴장도, 계약을 따내려는 조급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수많은 업무 중 하나를 대하는 듯 담담하고 고요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카터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백 전무님, 어제 거제 현장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미 국방위원회는 귀사의 역량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귀사에도 미 해군과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거제에서 42척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 도크를 보고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기회를 베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카터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계약 조건을 보시죠. 첫 번째 조건. 미국 안보 법안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은 반드시 미국 영토 내에서 건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제 도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귀사의 우수한 기술진을 버지니아의 조선소로 파견해 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거제 조선소의 기적은 기술자 몇 명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 깔아놓은 크레인, 짜인 물류망, 쉬지 않는 로봇 용접기,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기적의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거제에 놔두고 기술자만 텅 빈 버지니아로 데려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에게 완벽한 주방은 빼앗고 녹슨 프라이팬 하나만 쥐어주며 최고의 요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조건.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미국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 전체 건조 비용은 한국 수준으로 낮춰주셔야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산 부품 가격은 한국산의 수십 배입니다. 그 비싼 부품을 쓰면서 무너진 미국 인프라 위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한국 수준의 가격을 맞추라는 것입니까? 저는 참다 못해 카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이건 너무 무리한 조건입니다. 저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카터는 제 손을 뿌리치며 목소리를 전혀 낮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홀러웨이 분석관. 당신은 이 바닥 생리를 모르는군요. 369억 달러를 눈앞에 흔들어대는데 이까지 조건이 대수겠습니까? 저들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어떻게든 달려들 겁니다. 천조국의 예산이라는 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완벽하게 주도권을 쥔 자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백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요하고 가라앉은 눈빛으로 자기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서류의 첫 페이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백전무의 손끝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천장 에어컨이 돌아가는 기계음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의 겉표지를 가볍게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이 서류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역을 거치지 않은 또렷하고 차분한 영어였습니다.
카터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거만한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미 국방위원회와 해군이 수개월을 검토해서 만든 제안서입니다. 당신들 한국 기업에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말입니다. 백 전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기댄 여유로운 자세 그대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어제 거제 조선소 제3구역 도크를 직접 보셨지요. 42척의 선박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던 그 공간을 보셨을 겁니다. 백 전무는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와 계약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 말입니다. 현재 저희 군수 전용 도크는 향후 수년간 단 하나의 빈자리도 없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프로젝트, 폴란드의 대규모 해상 방위 사업,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신규 해군 프로젝트까지 나토의 핵심 동맹국들이 이미 수년 전에 줄을 서서 저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백 전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수영복 색깔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낡은 조선소로 기술자를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거제 도크에서 완벽하게 완성된 군함을 제때 받기만을 원했습니다. 카터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해주러 간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도 그 조용한 나라는 이미 세상의 바다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규제와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의 희생과 투자를 기대하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부품 공급망조차 끊어진 버지니아의 도크로 우리 설계자들을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비싼 미국산 부품을 쓰면서 가격은 한국 수준으로 맞추라는 요구는 기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습니다. 저희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369억 달러. 미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정 건조 프로젝트가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카터가 마침내 테이블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369억 달러입니다. 50조 원이라고요. 지구상의 어떤 기업도 펜타곤의 예산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백 전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카터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카터 자문관님, 50조 원은 분명 매력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버지니아에서 낡은 방식으로 배를 만든다면 납기는 기약 없이 지연될 것이고 건조 비용은 100조 원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실패작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길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돈을 위해 명예와 원칙을 팔지 않습니다.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백 전무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와 수행원들은 미련도 없이 너무나 고요하고 차분한 발걸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육중한 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펜타곤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텅 빈 회의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선 사령관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달그락거렸습니다. 카터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튕기는 걸 거야. 내일 워싱턴에 전화해서 다른 곳에 발주를 주면 저들은 후회하게 될 거야. 사령관이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쾅. 갈색 커피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집어치우시오.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그들은 미 해군을 거절한 게 아니요. 당신이 들고 온 그 오만한 족쇄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다른 곳에 발주를 줄 건가요? 지구상 어디에 발주를 줄 생각입니까? 중국에 미 해군 항모를 만들어 달라고 구걸이라도 할 셈이요? 아니면 텅 빈 도크에 늙은 용접공 몇 명만 남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 10년을 기다릴 셈이요? 카터는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 버려진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펼쳐지지 못한 그 오만하고 어리석은 족쇄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 방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변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빌딩들, 쉬지 않는 도시.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처음 보았을 때 1950년대였습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부서진 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벽에 일어나 조선소로 나가는 사람들, 쇠가루를 마시며 용접 불꽃 앞에 서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다시 그 도크 앞에 서는 아들 있었습니다. 백전무가 어제 저녁 막걸리 잔을 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도크에 서면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이제야 온전히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크게 키워야 한다는 조용하고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헌신, 자랑하지 않는 자부심, 오만한 압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것이 그 도크들을 만들어낸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편견을 떠올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잘못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보이는 것만 보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서 돌아와 저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인 백준호 전무.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당신이 했던 말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정중한 거절 속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한강 위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 뒤, 펜타곤은 새로운 협상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제 도크에서의 건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불합리한 부품 규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협상단의 수석 대표는 벤자민 카터가 아니었습니다. 마거릿 홀러웨이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거제 방문길에 다시 한번 백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크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뜨거움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보이는 힘은 숫자입니다. 달러입니다. 군함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은 새벽에 일어나 조선소로 나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이고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도크 앞에 서는 아들의 눈빛이고 50조 원을 앞에 두고도 원칙을 팔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마거릿 홀러웨이는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들을 평가하러 갔다가 나 자신이 평가받고 돌아왔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 높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해내는 데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